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직접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34년 동안 식당을 하며 두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서 새벽부터 밤까지 국자를 놓지 않으며 살아온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말 한마디에 전화 한 통을 걸었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7년 동안 매달 260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이 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시작할까요? 34년의 눈물 그리고 260만 원의 진실. 그 식당의 간판은 낡고 바랬지만 김술래 씨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는 것이었다. 술래네 분식이라는 파란 글씨가 새겨진 그 간판 아래에서 그녀는 36의 젊은 나이부터 69이 되던 해까지 꼬박 34년을 살았다.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늘 육수가 제대로 우러났는지였고 밤 10시가 넘어가게 문을 잠글 때는 내일 새벽 시장에서 무엇을 더 사와야 하는지를 떠올리며 잠에 들었다. 남편은 큰아들이 3살, 작은 아들이 돌도 안 됐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동생을 안은 채 방바닥에 조용히 앉아있는 3살배기 큰아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술래 씨는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 정확히는 울 수 없었다. 울면 아이들이 무너질 것 같았고 아이들이 무너지면 자신도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대신 국자를 들었다. 처음에는 작은 포장마차였다. 김밥 몇 줄, 라면 몇 그릇.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다. 겨울에도 장갑을 끼지 못했다. 돈을 만지고 음식을 내리고 거스름 돈을 세는 손이 동상에 걸리면 안 됐기 때문이다. 몇 년이 지나 조그마한 가게를 얻었다. 테이블 4개짜리였지만 그 4개의 테이블이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먹이고 입혔다. 큰아들 준혁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테이블이 8개가 됐고 작은 아들 준서가 대학에 입학할 즈음에는 가게 옆 공간을 하나 더 얻어 12개까지 늘렸다. 아들들은 잘 자랐다. 준혁이는 회사에 취직해 결혼을 했고 준서도 제 갈 길을 찾아 나갔다. 어미의 거친 손을 보고 자랐기 때문인지 둘 다 성실하고 반듯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술래 씨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큰아들 준혁이가 가게로 찾아왔다. 저녁 장사가 막 끝날 무렵이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가게 접어요. 술래 씨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췄다. 이제 제가 매달 60만 원씩 드릴게요. 몸도 안 좋으신데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60만 원. 34년이라는 세월이 60만 원으로 환산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술래 씨는 기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아이가 이제 어미 걱정을 할 만큼 컸구나 싶었다. 큰아들이 알아서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웠다. 그렇게 가게 문을 닫았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6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어졌다. 처음 며칠은 어색해서 몸이 저절로 새벽에 눈을 떴다. 습관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말을 듣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혹사당했던 무릎과 허리도 감사하다는 듯 한결 편해졌다. 60만 원으로 사는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관리비, 식비, 약값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제 아들한테 기대는 처지인데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외출을 줄이고 낡은 옷도 기워 입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꼈다. 옷이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절약이란 어렵지 않았다. 그것이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세월이 흘렀다.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게 되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렸고 마트에서 장을 봐들고 오는 것도 버거워졌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지쳐서 소파에 앉으면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늘었다. 친구들 모임도 하나둘 빠지게 됐다. 몸이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돈도 없었다. 밥과 커피값이 부담이었다. 그렇게 조용히 거의 집에서만 지냈다. 6년이 그렇게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숙자가 집으로 찾아왔다. 시장에서 산 과일이라며 봉투를 내밀고는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다. 술래야, 너 국민연금 얼마 받니? 술래 씨는 잠시 멈췄다. 국민연금? 응. 나는 매달 들어오거든.
너는 식당을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 나보다 훨씬 많이 받겠다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례 씨의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국민연금. 그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가게 하던 시절 꼬박꼬박 냈던 그 보험료들. 가게를 닫을 때 준혁이가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았다. 아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무슨 걱정이냐 싶었다. 나는 받는지 어떤지도 몰랐어. 숙자가 눈을 크게 떴다. 뭐? 바로 전화해봐. 그날 오후 순례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상담원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 7년 전부터 매달 26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순례 씨는 그 말을 처음에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요. 7년 전부터 매달 26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현재 지정된 계좌로 정상 입금 중입니다. 계좌가 어디로요? 잠시 후 들려온 계좌번호는 순례 씨의 것이 아니었다. 큰아들 준혁이의 계좌였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260만 원. 7년. 머릿속으로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려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았다. 7년이면 84개월이었다. 260만 원에 84를 곱하면 눈물이 먼저 흘렀다.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아이한테 매달 60만 원을 받으며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살았다. 모임도 못 나가고 옷도 못 사고 아픈 무릎도 병원에 자주 못 가면서. 그러는 동안 자신의 연금 260만 원은 고스란히 큰아들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바로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 2주일쯤 지났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준혁이 내외가 서 있었다. 처음에는 별말이 없었다. 안으로 들어와 앉더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연금을 관리하면서 목돈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모아두고 있었는데. 준혁이도 거들었다. 왜 멋대로 계좌를 바꿔요, 엄마? 우리가 다 어머니 위해서 한 거잖아요. 목소리가 컸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이. 순례 씨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다. 34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국자를 들었을 때의 그 고요함이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깊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고요함.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다. 지금 통화 좀 해야 하니까 잠깐 나가 있을래? 어디 전화하시려고요? 며느리가 손을 뻗으며 막으려 했다. 통화 중이니까 나가 있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34년 동안 가게를 지켜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들어주었고 이것은 명백한 재산 편취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적으로 환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순례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동안 내가 가져간 돈 돌려줘야겠다. 준혁이가 잠시 순례 씨의 눈빛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례 씨는 한참을 서 있었다. 슬프지 않았다. 분하지도 않았다.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34년의 노동이, 6년의 절약이, 7년의 연금이 오늘 이 순간 하나의 매듭으로 지어지는 것 같았다. 창문 너머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다. 순례 씨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창문을 조용히 밀어 올렸다. 바람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오래된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것인 바람이. 34년을 바친 어머니의 연금은 이제 어머니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에필로그.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34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국자를 들었던 어머니. 아들이 준다는 60만 원에 감사하며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모임도 끊고 아픈 무릎도 참아가며 사셨던 분이. 사실은 매달 260만 원의 연금이 7년 동안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멈춰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들 내외가 소리를 높여도 며느리가 손을 뻗어 막아도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법률구조공단에 연결하셨습니다. 34년 동안 새벽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단단함으로요.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내 어머니 혹은 내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주변에 홀로 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한 번만 여쭤봐 주세요. 연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통장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계신지. 그 한마디가 이 어머니의 친구 숫자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족 안에서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도, 그냥 마음이 먹먹하셨던 분들도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작은 손가락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찾아옵니다. 혼자 삼키기엔 너무 무겁고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소중한 이야기들로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